개랑 고양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발바닥에 젤리지. 젤리라는 표현을 쓰죠. 패드가 있어요. 공룡도 있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두꺼워요, 패드들이. 귀엽다. 꾹꾹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티라노 젤리? 아, 그럼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야,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이분까지 제가 모시는 게 맞나 싶은데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선임 연구원이신 고생물학자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공룡 전문가 박진영 박사님 모시고 티라노사우루스랑 코끼리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룡을 연구를 하는 공룡학자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코끼리랑 티라노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코끼리랑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면요, 저는 티라노사우루스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일단 무는 힘이 되게 세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은 한 5톤 정도 되거든요. 5톤이랑 잘 와닿지가 않아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만약에 발을 물거나 그러면은 발 위에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간 거랑 같은 느낌이겠죠. 무게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좀 더 무거워요. 코끼리도 보면은 정말 큰 개체여야지 한 10톤까지는 올라가는데, 근데 평균적으로는 아마 한 5톤까지 나갈 거예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5톤을 훨씬 넘어가고요. 9톤까지 나갑니다. 살짝 더 무겁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결국 체급차가 제일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이랑 뾰족한 이빨을 갖고 있어도 싸우는 상대가 자기보다 20배 더 큰 동물이면은 부딪히기만 해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자 같은 경우에 코끼리한테 덤벼도 툭 차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그럼 사자들이 웅덩이에서 물을 마실 때 꼭 눈치 보는 동물이 코끼리더라고. 코끼리가 와서 물 마시면은 다들 이렇게 그러면서 먹는데 20마리 정도는 달려들어야 약간 덜 자란 코끼리를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가 물 마시면서 코끼리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피지컬은 압도를 못한다. 결국 티라노가 코끼리를 이기는 그 근본 원리도 약간의 무게 차이와 강력한 악력. 근데 만약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실제로 코끼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당황을 할 것 같긴 해요. 처음 보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보통 포식자들은요, 자기보다 훨씬 작거나 약해 보이는 동물들을 많이 사냥하거든요. 왜냐면은 코끼리 같은 경우는 비록 티라노사우루스보단 약간 더 작긴 하지만은 굉장히 센 동물이거든요. 거의 뭐 같은 체급 예, 만하니까. 예.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코끼리랑 싸우면은 이길 수는 있겠는데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도 뭐 뼈가 몇 개 부러진다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좋아할 만한 사냥감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전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야 있겠지만 먹이로 삼을 것 같진 않다. 포식자들이 보통 작은 동물,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냥을 할 때 자기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햄버거한테 죽임을 당하면 그거 되게 슬픈 죽음인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약 한 5톤 정도 나가요. 근데 네 발로 걸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2발로 걸어요. 근데 코끼리보다 무거워요. 이게 되게 불리한 거예요. 안정적이지가 않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뛰질 못해요. 쥬라기 공원 보면은 막 그 차 따라오잖아요. 지프차 막 쫓아가잖아요. 시속 뭐 한 40km, 50km를 쫓아가는데 1편에서만 그러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느려져요. 고증이 잘못된 거네요. 1편 찍을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뒷다리 구조나 이런 걸 보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칠면조라든지 닭이라든지 타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학자들이 알아내서, 닭이라든지 타조 되게 빨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몸 크기 대비에 근육량이 부족한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뛸 수 있는 근육이 아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뛰지는 못하지만은 빨리 걸어요. 빨리 걸을 때 최고 시속이 한 시속 30km예요. 다리가 길어서. 경보로만. 예.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뉴스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 시속 30km는 너무 느리다.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쫓아오면은 달려서 도망갈 수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뛰어요? 우사인 볼트 정도 살아남고. 우사인 볼트만 살아남겠죠. 다가오는 티라노사우루스로부터 도망치는 거는 힘들어요.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티라노가 죽여서 먹는 방식이 아니라 산채로 뜯어 먹는다.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90년대 초반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못 뛴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는 이제 빨리 걸어서 시속 30km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못 뛰는 동물이라면은 분명히 사냥을 못했을 것이고 다른 동물이 죽여놓은 먹이를 먹는다든지 이미 자연사한 동물을 주워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활발한 사냥꾼이라는 증거들이 그 뒤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같이 살았던 공룡 중에 이제 트리케라톱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다자란 트리케라톱스를 사냥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경험이 없는 개체 위주로 이제 사냥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도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려서 만들어진 상처들이 덜 자란 개체들에서 많이 나와요. 이 물렸을 때 만들어진 상처가 사실 죽은 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걸 뜯어 먹다가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상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물렸어요. 뼈가 가끔 뜯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뼈가 또 아물잖아요. 자라잖아요. 막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잔인하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거는 사냥을 한 거기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오늘날의 사냥꾼들을 보면요. 사냥할 때 100% 다 사냥을 성공하지는 않아요. 사자가 한 10번 사냥해야 한 몇 번 성공하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도 무는 힘이 5톤이나 되고 걷는 속도가 시속 30km가 되더라도 사냥을 실패했다는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사냥을 실패하기도 했고 확실히 살아있는 개체를 사냥했다. 사체만 뜯어먹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사체도 먹긴 먹었을 거예요. 네, 오늘날의 육식동물들을 보면은 사냥에 실패를 많이 하니까 죽은 거를 먹는 경우도 많고요.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요. 코끼리하고 티라노는 국내 최고의 공룡 전문가님께서 티라노승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궁금했던 거는 공룡 중에 티라노가 짱은 맞나? 피지컬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면 얘를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발로 그냥 차면은 알라모사우루스. 알라모사우루스. 예, 알라모사우루스. 알라모사우루스가 백악기 공룡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살았던 거대한 목긴 공룡인데 몸무게가 거의 한 뭐 50톤 이상 나갔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도 꽤 강한 육식 공룡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라모사우루스 자체가 5마리 이상 몸무게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몸무게가 일단은 크고 무겁잖아요. 그럼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근육이 부피가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셀 수밖에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복싱 선수랑 스모 선수랑 싸우면은 아무리 뭐 기술이 어쩌고 해도 스모 선수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위에 쓰러져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뭉기기만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만화 아니면 영화 초식 공룡들이 너무 약하게 나와요. 항상 뭐 아파서 누워있거나. 옛날에 주라기공원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랑 싸우는 장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티라노는 멋있게 나오는데 트리케라톱스는 배앓이 해가지고 어디다가 설사해놓고 그냥 누워있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 보면은 인간이 만든 변종 육식공룡이 나와요. 이렇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놈이 아니라 재미삼아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다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목긴 공룡들이 막 바닥에 막 쓰러져 있어요. 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목긴 공룡은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이 비율도 훨씬 더 크겠죠. 더 크죠.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안 되겠네요. 안 돼. 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애들이 뼈가 비어 있어요. 오늘날 새처럼 가까우니까. 예, 뼈가 비어 있어가지고요.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겠죠. 또 초식동물하면 순하다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 말, 소 순하잖아요. 근데 그건 가축이에요. 일부러 착한 애들만 교배를 시켜가지고 착한 놈들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야생에 사는 초식동물들을 보잖아요. 성격 좋은 애들 거의 없어요. 하마, 코뿔소, 들소 코앞에 있는데 셀카 찍겠다고 왔다가 드립 받쳐가지고 하늘로 날아간다든지 그런 형상들이 있거든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성질이 나빠야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육식동물로부터. 순하면은 그냥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런 개체는 없겠죠. 그런 들소라든지 코뿔소도 성격이 안 좋은데 5배, 10배 더 큰 초식공룡들이 과연 순했을까? 그래서 주로 어린 개체를 많이 잡아먹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육식공룡들이. 그래서 이런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도 공룡이 덩치가 크니까 새끼도 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룡들이 이제 알을 낳는 동물이다 보니까 알을 크게 만들면은 안에 있는 새끼도 커질 거 아니에요. 새끼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은 이 알 껍질이 이 새끼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알은 얼마나 납니까? 보통 무뿌리만 하거나 멜론만 해요. 근데 그게 한계예요. 새끼가 커지니까 깨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알 껍질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깨지거나 못 깨고 나오거나 무한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는 먹을 수 있겠네요. 이 멜론만한 알에서 얼마나 큰 새끼가 나오겠어요. 공룡 중에서 티라노가 가장 강한 것은 약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인식도 있고 물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중에서 무는 힘은 제일 세요. 독특한 식습관 때문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가요 먹잇감을 먹을 때 뼈도 같이 먹어요. 일반적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무는 힘이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주로 살코기만 잘라 먹는다든지 독특한 공룡이에요. 왜냐면은 공룡 중에서 뼈까지 씹어 먹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의외로 없네요. 의외로 없어요. 뼈를 뜯어 먹은 자국이 잘 안 나와요. 공룡 같은 경우. 치킨도 뼈가 날린 게 맛있거든요. 뼈 좋아했던 티라노 선생. 제가 그 박사님 TV에 나오신 거 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울음소리 모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닥터인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포효를 많이 해요. 사자나 뭐 호랑이처럼 와 하면서 포효해요.
목을 이용해서 소리를 해요. 사자랑 호랑이가 사람을 포함해서 목으로 소리 내는 경우는 여기 후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후두는 포유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지 파충류에서는 사실은 그 막 발달된 후두를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파충류들을 보잖아요. 식도라든지 기도에 공기주머니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온갖 복잡한 소리들을 내요. 지금 파충류에 포효하는 애가 없구나. 그나마 후두를 좀 약간 발달을 시킨 게 악어인데요. 악어가 약간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 내요. 그 정도. 으앙 이런 소리 나네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하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기도라든지 식도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는 이런 소리인데 이런 소리는 약간 좀 타조라든지 원시적인 새들 있죠. 화식조, 에뮤 같은 애들이 주로 이렇게 내는 소리 아니면은 큰 트름 소리라든지 또 최근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공룡들이 이제 뱀 흉내 낼 때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그 정도. 티라노의 환상이 참 많이 깨지네요. 일단 뛰지 못했다, 걸었다. 두 번째 울음소리도 뭐 이 정도였다. 트름 소리거나 하는 소리거나. 그 정도 포효 못했다. 세 번째는 어깨빵하면 뼈가 부러졌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댓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이 티라노사우루스 망쳐놨다. 그래서 요즘 또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시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빨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빨이 안 보였을 거예요. 두꺼운 입술이 있어가지고. 별로네. 근데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공룡들 보면 다 이빨 다 튀어나오게 해요. 왜냐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최신 그런 과학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복원된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이 저는 좀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영화에서는 오기 전에 막 컵에 물 담긴 거 찰랑찰랑 하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걸어오니까 막 쿵쾅쿵쾅 소리 난다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을 거예요. 개랑 고양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발바닥에 젤리라는 표현을 쓰죠. 패드가 있어요. 공룡도 있어요. 두꺼운 패드가 있어요. 이거는 화석 기록으로 나왔고요. 뼈 화석뿐만 아니라 또 많이 나오는 게 발자국 화석이에요. 공룡 발자국 화석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두꺼워요. 패드들이. 그래서 그 두꺼운 패드가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잘 소리가 안 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식자니까 영화에서는 막뭐 사냥하기 위해서 나무도 부수고 막 그랑 하면서 달려드는데 그럼 못 잡죠. 못 잡죠. 굶어 죽을 티라노사우루스죠. 그거는. 귀엽다. 꾹꾹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티라노 젤리? 그럼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저는 좀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걸을 때 소리도 안 나. 분명히 앞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앞을 보니까 코끼리 2마리만한 공룡이 앞에 서 있는 거죠. 거의 잡아먹기 직전에 보는 거죠. 게다가 또 더 무서운 거는 영화라든지 만화 보면요. 육식동물이 초식 공룡이나 초식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숨을 끊고 먹더라고요. 예의상 그러는 것처럼. 근데 야생에서는 보통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일단 얘네들이 보면은 뒷발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뒷발로 일단 짓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뜯어먹는 정신은 있는데 이쪽에서 먹히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티라노가 풀숲에 있다가 자맹하고 있다가 거의 잡아먹히기 직전에 덤벼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보내주지도 않고 막 소리 내면서 꾹꾹이로 제 몸을 잡고 산채로 씹어먹는 거죠. 다리를 뼈 좋아하시니까. 이야 무섭다. 말 나온 김에 제가 궁금했던 게 티라노 복원도는 왜 자꾸 바뀌는 겁니까? 전체적인 형태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큰 머리, 짧은 앞발, 근데 디테일은 바뀌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세. 처음에 복원될 때는 다리는 아래로 뻗어 있지만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그 고질라처럼. 네. 이게 멋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공룡의 모습이 이거죠. 이렇게 배 볼록하고 이렇게 상체 띄우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자세 가능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자세는 아니고요. 좀 더 뚱뚱했을 거예요.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를 처음 전시를 한 박물관이 어디냐면은 뉴욕에 있는 그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원했는데 되게 멋있어요. 일단은 공룡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키가 한 7m가 돼요. 원래 자세대로 하려면은 이제 좀 더 수평으로 해야겠죠. 이 정도 되고 고개를 좀 더 이제 들어야 되죠. 키가 줄어들죠. 예전에 그 앤틱한 멋은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뀐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초창기에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원한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앞발가락이 3개예요. 요즘 나오는 그림들 보면 2개거든요. 왜냐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처음 보고된 게 아마 올해로 120년 됐을 거예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앞다리가 온전하게 안 나와가지고요. 앞다리도 되게 짧아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몸 길이가 시내버스만한데 팔 길이는 제 팔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팔은 왜 있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옛날에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큰데 팔이 작으니까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쓰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의 동물들도 보면요, 쓰지 않을 것 같은 기관이지만은 쓰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비단구렁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뒷발톱이 남아 있어요. 아직 다 퇴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쓰냐면은 짝짓기 할 때 수컷이 발톱으로 암컷에게 긁어요. 암컷이 되게 좋아해요.
야, 이거 19금인데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처음 연구한 학자도 발은 먹잇감을 짓밟기 위해 썼을 것이고 큰 이빨은 먹잇감을 으깨기 위해 썼을 것이지만 팔은 사랑용이었을 것이다라고. 꾹꾹이도 있으니까. 아예 최근에는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어린 개체들도 조금씩 연구가 됐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은 몸 크기에 비해 팔이 조금 길다는 게 밝혀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팔 길이가 되게 짧잖아요. 네. 어릴 때 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는데 200kg인가 한 팔로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근육질의 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주둥이가 이제 좀 빈약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래서 아마도 먹이를 붙잡을 때 팔로 이렇게 잡고 입을 무는 식으로 먹이를 사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셌다. 먹이 정도는 잡을 수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다 자라면서는 이제 거의 안 썼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머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혀 위에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엄청 크거든요. 머리로 모든 걸 다 해결했을 거예요. 뭔가를 잡는다든지 들이받는다든지 사냥할 때 썼을 거고요. 재밌게도 몇 년 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아래턱을 도쿄대에서 CT 촬영을 했어요. 네. 신경이 지나간 신경공들이 발달돼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되게 밀도가 높았다는 거를. 아래턱에. 아래턱에 되게 예민한 주둥이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오늘날에 살아있는 동물 중에 예민한 주둥이를 갖고 있는 다른 동물이 누가 있냐면 악어예요. 악어가 예민한 주둥이를 갖고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속에 있을 때 악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어디선가 이제 누가 첨벙첨벙 하면은 물결이 여기 닿으면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알아차리죠. 탐지용이에요. 악어가 이제 예민한 주둥이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악어가 다 그런지는 않는데 알을 낳으면은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요. 새처럼. 새들이 어떻게 둥지를 만드냐면요. 식물을 뜯어와가지고 알 주변에 깔아 놓는다든지 덮는다든지 해요. 부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니까 천연 인큐베이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뜨거워지면 알이 익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악어가 주둥이를 갖다 대요. 인큐베이터 온도 체크. 온도 체크용이에요. 뜨거우면은 위에 식물을 좀 걷어내고요. 춥다 싶으면 다시 또 덮어놔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악어 새끼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우왕 우왕 이렇게 울어요.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되면은 알 속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어떤 애는 못 깨고 나와요. 보통 야생에서 죽어야 되는데 악어는 그걸 깨줘요. 주둥이가 예민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돌려가지고 살짝 깨서 애기들을 입에 담아서 옮겨요. 안전한 데로.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그런 식으로도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팔이 고까지 못 가니까 입으로 다 했네요. 입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입이 엄청 예민해서 티라노 복원이 지금 이렇게 약간 눕고 입술 있고 거의 다 복원된 것 같은데 털 있습니까? 깃털? 옛날에는 무조건 공룡은 파충류니까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도 비늘로 덮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온몸이 깃털로 덮인 공룡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조상벌에 해당되는 공룡에게서 깃털이 발견이 된 거예요. 당연히 조상에게 깃털이 있다면 후손도 깃털이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참새처럼 복원한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었고 닭처럼 벼슬 단 티라노사우루스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몇 년 전에요.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깃털이 없었어요. 조상 때는 깃털이 있었는데 왜 자라면서 깃털이 없어졌을까? 얘네들의 조상은 작았어요. 몸이 작을 때는 보온용으로 깃털을 갖고 있었는데 몸집이 커지면서 몸이 커지면은 체온을 발산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부피 대비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깃털이 퇴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날 새들을 보잖아요. 깃털이 몸 곳곳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없는 부위들이 많아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시내버스만한 크기의 공룡인데 발견된 피부가 제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목이랑 뭐 배 쪽, 꼬리 아래쪽인가에 해당되는 피부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마 또 티라노사우루스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위들이 있잖아요. 등이라든지 이런데. 새들은 등이라든지 목 뒤라든지 꼬리 위에 이렇게 깃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깃털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약간 탈모 공룡이네요. 그죠. 약간 좀 복잡한 깃털은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약간 그 병아리 솜털 같은 그런 것들이 듬성듬성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티라노 깃털 최신 지견은 반탈모 공룡이었다. 공룡이 파충류로 100% 알고 있던 시절에서 이제 새에 더 가깝다. 아니다, 새가 공룡이다. 새, 공룡, 파충류, 거기다 익룡까지 막 이거 들을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익룡은 새랑 뭔 관련이냐고. 또. 그렇죠. 익룡은 새랑 관련이 없어요. 익룡을 하늘을 나는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룡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에요. 공룡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얘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공룡 시대가 끝날 무렵에 절멸했고요. 공룡 사촌이었고 같이 멸종했지만 공룡은 아니었다. 공룡 아니에요. 그래서 날개 갖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일단 날개 구조가 새랑 달라요. 시장에서 닭 튀겨서 먹을 때 날개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요. 5번째, 4번째 손가락은 태워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엄지가 있어요. 나이 많은 닭을 먹을 때 이 부분을 보잖아요. 가끔 이게 발톱도 달려 있어요. 육식공룡에서 물려받은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또 배아 발생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손가락이 3개였는데 붙어요. 또 이렇게. 여기에 깃털이 달려 있어요. 이게 새의 날개예요. 익룡은요 5번째 손가락만 태워 있고요. 4번째 손가락이 엄청 길어요.
손가락 끝이랑 몸통 사이에 얇은 피부랑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박쥐처럼. 그쵸. 근데 박쥐는 그냥 얇은 피부고요. 익룡은 근육도 있어요. 면적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세 발가락 있죠, 앞에. 요거는 짧게 남아 있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접고 이걸로 딛고 네 발로 걸어요. 개들은 그러면 털은 있었습니까? 깃털. 원시 형태의 깃털이 있어요. 약간 솜털 같은 깃털이. 새깃털은 덮여 있어요. 아니지만. 예전에는 깃털이라는 게 새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깃털 달린 공룡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조류 이전에 살았던 공룡들에게서부터 깃털이 왔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봤더니 또 익룡에게서도 원시 깃털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익룡이랑 공룡의 조상뻘에 해당되는 동물에게서 깃털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절에 살았던 애들이 두루두루 가지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한 2억 4,500만 년 전쯤에 해당되거든요, 그 시기가. 근데 딱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급격한 기온 하락이 자주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아마 포유류도 털이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포유류가 있었네요. 포유류 있었어요. 네. 그게 단공류인가요, 그러면? 포유류는요, 단공류 안에 포함이 돼요. 단공류는 뭐냐면은 눈 뒤에 구멍이 하나 있는 애들이에요. 저희는 단공류에 포함이 돼요. 씹을 때 눈 뒤에 보시면은 볼록볼록해요. 템포럴 페네스트라 구멍이에요. 템퍼럴 페네스타 그 구멍이 우리 단공류라는 그 뜻인 거네요. 이게 하나 있다. 눈 뒤에 한 쌍이죠. 저희는 대부분의 파충류는 두 쌍이에요. 물론 원시적인 파충류는 아예 없는데 석형류는 뭔가요, 그러면? 석형류라는 표현은 사실은 요즘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석형류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에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다윈의 불독으로 알려진 네이처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보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랑 파충류랑 해부학적으로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싸우럽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건 석형류죠. 석형류가 됐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 보면요. 조류는 사실 파충류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요. 그냥 파충류네요. 그냥 파충류입니다. 그냥 파충류 하면 저는 안 써요, 석형류. 그리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새가 사실 공룡의 한 무리예요. 그래서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요. 새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석으로 보고가 된 공룡 종수가 1,400종 정도 되는데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인 조류가 10,000종이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대부분은 사실 새예요. 90% 이상은. 조류 공룡, 비조류 공룡을 공룡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90%는 조류 공룡.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라는 그 비조류 공룡은 10%. 학계에 보고된 종만 따지면요. 물론 과거에는 더 많았겠지만 조류가 들어갈 걸 모르고 공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류가 들어왔죠. 그러면 공룡을 이름 바꿔야 되나요? 어차피 공룡인데. 파충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조류가 들어갈 거 생각하지 않고 만든 개념이에요. 알고 봤더니 들어와요. 굳이 파충류라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어떤 때 또 일어났냐면요. 고래가 사실은 발굽동물이에요. 우주류에 들어가요. 다른 어떤 포유류들보다도 소랑 돼지랑 하마랑 제일 가까워요. 심지어는 걔네들의 그 소화기관도 그대로 거의 남아있어요. 그래서 분류상 사실 우제류 안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고래가 우제류 안에 들어가네?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름을 바꿉시다. 경우제류로 바꿉시다. 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그냥 우제류예요. 아, 고래는 우제류다. 우제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네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의만 좀 바꾸면 되지. 새는 공룡이고 공룡은 파충류고 그러니까 새는 파충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북이, 도마뱀, 수장용, 새 이거 다 파충류입니까 그러면? 다 파충류입니다. 다 그냥 파충류? 괜히 어렵게 뭐 석형류 뭐 되게 유식해 보였거든요. 정작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석형류라는 표현 거의 안 써요. 파충류로 부르시면 된다. 그러면 결국 새가 공룡이니까 지금 있는 새를 살짝 유전자 변형을 해서 공룡을 만들려는 시도 치키노사우루스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러면 공룡이 되는 건지 그 치킨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조류가 공룡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과거에 살았던 공룡을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쉽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멋있는데 벨로키랍토르는 멋있는데 얘가 벨로키랍토르. 예, 벨로키랍토르예요. 보면 날개도 있어요. 벨로키랍토르고 재밌게도 얘네들의 조상은 또 하늘 날았어요. 비행이 태어난 종류예요. 아이디어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들은 과거에 살았던 이런 벨로키랍토르 같은 육식공룡으로부터 기원을 했을 거예요. 새 배아 발생 과정을 보시면은 이빨이 생기다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발가락도 생겼다가 융합이 되면서 날개가 되고 꼬리도 길어졌다가 짧아져요. 이게 안 되게끔 하면은 벨로키랍토르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다 만들었어요, 사실. 부화만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네요. 이빨 있고 발가락 펴지고 꼬리도 길어요. 꼬리 길어지고. 근데 그게 벨로키랍토르는 아니죠. 변형된 닭인 거죠. 벨로키랍토르가 지금 현존 새와 가장 유사한 공룡은 맞습니까? 가장 유사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인간에게는요, 되게 멋진 능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늑대를 가지고요, 말티즈를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네요. 만들었죠. 자연에서 하던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늑대 보다가 치와와 보면 우리 인간이 저걸 만들었다니. 이거 만들었다니. 근데 이제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시는 그 학자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쓸 일 많다. 닭 한 마리를 시킬 때 몇 조각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애완용 벨로키랍토르처럼 생긴 닭을 키울 수가 있고 의학에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된다는 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기술을 배우는 거에 의의가 있다. 근데 또 동물권 되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닭은 누가 책임질 거냐. 닭은 무슨 죄냐. 오늘날 저희가 가축화한 동물들을 보잖아요. 아픈 애들 진짜 많아요. 뭐 알고 가축화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예를 만들면은 뭐 어떤 아픔을 달고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수수 재미로 만들겠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아이디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이상 뒤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계속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고 언젠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말 뭐 가까운 미래에는 고양이 카페처럼 공룡 카페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어디 이제 벨로키랍토르한테 뭐 닭사료 같은 거 주고 뭐 그런 거 주고 이제 공룡 쇼도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만들 돈이면은 오늘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좀 더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치킨을 가지고 만들어도 여전히 닭이고 네, 닭이 여전 닭이에요. 여전히 닭이고 쓸모가 사실상 많지 않고 세 번째는 단순히 낭만만 가지고 공룡을 만들기에는 또 동물권의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치키노사우루스는 조금 아쉬운 연구 분야가 되겠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는 되는 재미는 있거든요. 주제이긴 해요. 확실히. 네. 이건 재밌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참 공룡 뼈 나온 거 실제로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룡 하면은 발자국만 나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물론 발자국도 많고요. 근데 뼈도 나온 것들이 있어요. 거대한 목긴 공룡 파편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부경대에 가면요. 복원한 공룡 하나 있어요. 천년 부경룡이라 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부경대의 자랑거리 중 하나거든요. 부경고사우루스입니까? 원래 부경고사우루스인데요. 제가 그 학명을 없애버려가지고. 박사님께서? 예. 얘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특징 없이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얘만의 종으로 분류하기에는 특징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름을 무효화시켰죠. 이런 게 과연 중요할까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저는 부경대 옆에 살기 때문에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더 많은 부위가 발견되고 했을 때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뭔가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걔는 이름 뭡니까 그러면 지금? 뭐로 망쳐놨습니까? 지금 그냥 일반명으로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천년 부경룡 학명은 없어요. 불분명한 티타노사우루스 형태류. 부산 고향의 그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근데 이제 한동안 그 목긴 공룡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진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할 때 데이터셋에 이걸 얘를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덥네요. 근데 외국 학자가 무효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 손에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학문적으로 타당하게 이제 붙이신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경룡. 부경룡이라 불러도 되고요. 부경룡. 천년 부경룡.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은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도 있어요. 걔는 진짜 자랑스럽다. 코리아노사우루스는 근데 골든 리트리버만한 땅 파는 초식 공룡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땅굴을 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3마리가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뼈 발견된 공룡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돼요. 큰 개만한 코리아노사우루스 3마리 발견됐고 늑대만한 공룡이라 할까요? 개만한 공룡이라면 좀 없어 보여가지고 또 저기 화성시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라고 해서요. 야 그것도 멋있다. 얘도 작은 늑대만한 동물인데 이런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룡의 머나먼 조상격에 해당되는 하지만 크기가 작은 늑대만. 제일 큰 애는 부경룡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뼈만 따지고 보면 이제 부경룡이고요. 최근에 여수에서 공룡 뼈 많이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1차 발굴은 지난주에 끝났고요. 완전 최신이네요. 여수에서 더 큰 공룡이 나오기를. 우리나라 좀 좁은 면적에서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발자국 되게 풍성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발자국도 많이 나오고 알 화석도 되게 많이 나와요. 공룡 발자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랑 뼈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요. 공룡 뼈가 보존이 되려면요, 공룡이 죽은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묻혀야 돼요. 강가 주변, 강이 보면 이렇게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이렇게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 섞여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곳은 강물에 의해서 깎이긴 하지만 어느 한 곳은 그 모래랑 진흙이랑 이런 것들이 쌓여요. 발자국은요 바로 묻히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호숫가 주변이에요. 고성, 해남, 진주 다 바닷가여서 사람들이 공룡들은 다 이렇게 바다 풍경이 좋은 데서 살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거기 바다가 없었죠. 일본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호수였구나. 호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중생들을 대표하는 화석인 암모나이트가 안 나와요. 바다였던 적이 바다가 없어가지고.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공룡들이 호숫가 주변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물 마시러 왔든 먹이를 먹으러 왔든 해가지고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진흙을 밟고 가면은 한번 태양에 의해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라든지 진흙에 의해가지고 묻혀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공룡 발자국 많이 나오는 거제 통영, 진주, 고성은 바닷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호수였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NC 다이노스 마산의 마스코트가 공룡이 되었다는 거. 마지막 질문인데 부경룡을 포함해서 현재 박사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시는 공룡 종류가 뭔지 또는 분야가 뭔지. 보통 이제 공룡을 연구한다면요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이런 거 연구하는 많은 들 생각해요. 근데 전 세계에 공룡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많아야 한 100명 조금 넘나 그래요. 진짜 작네요. 그래서 다 같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큰 육식공룡 연구하는 사람 얼마 안 되죠. 국내에 그러면 몇 분 정도? 우리나라에 지금 공룡 뼈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3명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 제 후배. 근데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요, 이런 친구들 연구해요. 갑옷공룡. 이게 지금 안킬로사우루스란 얘예요. 근데 이제 약간 다리 달린 솔방울처럼 생긴 초식 공룡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랑 또 같이 살았어요. 갑옷공룡 중에서도 제가 맨 처음에 연구한 그 갑옷공룡이 있어요. 탈라루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거든요. 탈라루루스가 이제 몽골에서 발견된 갑옷공룡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8천만 년 전, 7천만 년 전쯤에 살았던 공룡인데 원래는 정수리 부위만 발견이 됐었어요. 6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비교적 온전한 3개를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요? 예, 60년 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냈어요. 보니까는 아시아에서 살았던 공룡인데 희한하게도 북아메리카 쪽에 살았던 갑옷공룡이랑 또 되게 유사한 특징들이 나왔어요. 아시아 쪽 계통이랑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애들이랑 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분을 모시고 제가 코끼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물어봤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갑옷공룡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옷공룡의 분류를 연구하시는 학자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아시아의 갑옷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좀 더 약간 뾰족뾰족하고 돌기도 막 더 발달돼 있고 한 애들이에요. 얘가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애인데 머리가 좀 밋밋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시아 공룡은 좀 외국 공룡들보다 좀 작은 편입니까? 꼭 이제 동양 쪽이라서 작은 건 아니고 갑옷공룡 같은 경우는요 주로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애들이 더 크긴 했어요. 저는 이제 얘네들의 분류를 연구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분류를 할지, 특징을 뭘 잡아야 할지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요. 종 다른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 A라는 개체랑 B라는 개체랑 교배를 했을 때 새끼가 나왔을 때 걔가 번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A랑 B가 같은 종인지 아닌지. 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위적이에요. 암수 교배가 안 되는 애들도 있겠죠. 뭐 아메바라든지 이런 애들. 혹은 뭐 요즘 쓰고 있는 게 그 DNA. 근데 그것도 비싸죠. 저희가 주로 쓰는 게 형태적 종 분류예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다르게 생겼으면 다른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오늘날의 동물들을 갖고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애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나비죠. 어릴 때는 애벌레인데 그다음에 번데기였다가 버터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룡도 성장하면서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몸 비율도 달라지고 머리 형태도 달라지고 식성도 달라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종으로 구분했다가 성장 단계였네 해가지고 한 종으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살아있는 동물도 종을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일인데 뼈 가지고 종을 분류한다는 게 DNA도 없죠. 뭐 번식이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최종 형태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차이가 과연 종이 달라서 차이인 건지 암수 차이인 건지 개체변인지 그건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요. 일단 확실하지 않음을 기본 깔고 분류해 놔야겠네요. 갑옷공룡 연구하는 사람 해봤자 한 5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 전 세계. 전 세계. 근데 다 연구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막 어떤 학자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나온 것만 연구하고 어떤 분은 호주에서만 나오는 것만 연구하고 막 다 달라요. 5분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야겠네요. 5분이 다 그렇게 또 친한 건 아니어가지고요. 제일 좋은 기준은 뭐냐면요. 얘네들 머리 보시면은 자글자글한 뼈 조각들로 덮여 있어요. 근데 이거의 형태라든지 배열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논쟁하고. 지구상의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긴 하네요. 본인이 그 주장한 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네요. 2가지 기분이 들어요. 하나는 난 특별하구나. 두 번째는 와 우린 망했구나. 멸종위기구나. 야, 오늘 정말 공룡 전문가 박재현 박사님 모시고 코끼리하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귀한 분을 모시고 하찮은 주제를 배워봤던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은 사실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재미는 끝장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룡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공룡이 약간 어릴 때 다들 공룡 좋아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룡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슬프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공룡이 좀 약간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룡은 좀 약간 친근하잖아요. 공룡을 알다 보면은 진화라든지 뭐 생물학 관련된 거, 생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근히 과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네네네. 박사님이 공룡을 전공하시게 된 데에는 그 재미라는 요소도 작용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공룡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장래희망이 공룡이었어요. 공룡이 될 수는 없으니까. 훌륭한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재밌는 공룡 이야기로 돌아올 다음 시간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